예, 재경부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물가 대응반 대응 현황입니다. 휴전 합의 직후 국제 유가, 환율, 금리 등이 하락했으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이란 간의 1차 협상 결렬, 그 이후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또 최근에 나온 미국과 이란 간의 재협상 시사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어젯밤에는 미국과 이란의 재협상 시사로 인하여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시 반 기준으로는 브렌트는 97.3불, WTI는 96.6불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프타발 생활 밀접 품목의 수급 우려는 지속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파급되며 물가와 경기 리스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애로에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가격 불안 우려 품목별 면밀한 현장 정확과 신속 과감한 대응입니다. 원유의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 불을 수원과 산은 공동으로 추가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난주에 지정하였고 오늘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추진하고자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생활 필수품에 대한 나프타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는 오늘 0시부터 매점 매석 금지를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아스팔트의 경우에는 공사의 시기 조정, 공정 수년이나 발주 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레미콘 혼화제의 경우에는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매점 매석 행위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한라인 개설을 즉시 운영하였고 현재까지 3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중에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유효한 제한 10건, 나머지 20몇 건은 단순한 민원이나 물가 신고 등이었습니다. 유효 제한 10건에 대해서는 7건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 특례 등을 기조치하였고 나머지 3건 중에 2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해당자에게 알려줬습니다. 표에 보시면 7건 중에서 크게 3가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의 계약 단가를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요일 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계약 금액의 조정 제한을 원래는 90일 이상 경과해야 되지만 그 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필요시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체 상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원유 수입 정유 기업이 관세, 부가세의 납부 유예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관세청 세관장의 승인을 통해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원료기관 대상 주사기 생산 공급 확대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주사기 주사침에 대해서는 나프타 우선 공급을 조치하고 오늘자로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을 통과된 상황에서 최단 기간 내 효율적 신속적으로 집행하고 물가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차 석유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전국 주유소 가격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 일일 점검, 불공정이 엄단 등 적극적으로 민생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과 동행축제, 지방축제를 연기한 녹색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 보완 방안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사항 중에 가짜 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경찰청 등 4개 시도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대 사이버 분석팀을 조속히 신설하여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한 수사 착수 등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 잘하셨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단기적인 이상 상황인데 혹시 병목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뭔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또는 긴급 조치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애로사항 신고센터 한라인을 어디다 만들어놨어요? 지금 SNS에 장안위에 다 올려놨고요. 저희 재경부 홈페이지도 같이 올려놨습니다. 아무데나 검색하면 다 나옵니까? 그냥 이게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내주시면 저희가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고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켰지만 또 일정 부분 인상 부분을 같이 상승을 반영한 상황은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지금 소비 절감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주 100% 잘한 일이냐에 대해서 반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 부분을 다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다 결국은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절감을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다. 국민 경제와 또 서민들의 어려움, 국민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엔 다 세금이 들어간다. 이거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시죠. 네, 에너지 수급반 조치 관련 산업통상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4월 8일 미국과 이란 간 휴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반복되며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통항 차질이 지속되고 있으며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더라도 중동발 유조선의 국내 도착에서는 20여일이 소요되므로 수급 차질이 곧바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장기 정박해왔던 한국발 유조선의 안전 통항을 최우선 지원하고 민간 공조를 통해 사우디, 양부항 등 홍해 통항도 지원하겠습니다. 수급 정상화 시점까지는 비축유의 수합제도 활용, 비중동산 원유 대체 도입에 따른 물류비 차액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물량 확보 노력을 더욱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게 수요 관리 기조도 당분간 유지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비롯해 대중교통 인센티브 확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두의 카드 관련해서는 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조금 이따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제품 가격 안정과 유통시장 관리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지정된 3차 최고 가격은 민생 안정, 국제 유가, 수요 관리 기조 등을 고려하여 동결하였습니다. 최고 가격이 동결되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최고 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를 대상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범부처 합동 점검담을 통해 단속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행정 조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 한 200여 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착한 주유소로 선정하여 석유공사의 오피넷, 민간지도 앱 표출 등을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나프타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나프타 수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유 수급 차질이 해소되어 나프타 생산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는 매점 매석,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지난 3월 27일 시작한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 6,783억 원 규모의 산업에 쌓인 나프타와 그 대체 원료인 LPG, 콘덴세이트에 대한 수입 비용 지원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4월 1일 계약 물량부터 소급 지원하여 집행되도록 신속히 하여 중동 전쟁 전 유사 수준으로 나프타가 공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용 원료 공급을 최우선하겠습니다. 평시 재고량 확보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매점 매석 금지와 수급 조정 명령을 실시하기 위한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물량 도입과 가격 영향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매점 매석 이게 사실은 이제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되면 소량의 흐름으로도 충분한데 누가 이거 걱정된다고 해서 많은 웅덩이를 파버리면 이게 흐름이 딱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제 한 4군데를 기습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페인트 업계 그리고 또 주사기, 이게 반도체 냈는데 업체들 사장님들의 반응이
대응이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물량을 또 많이 확보해 놓고 저 직접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막 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원래는 안 쌓아놓고 그냥 필요할 때 사다 공급하면 되는데 예. 혹시 모르니까 누군가 한번 쌓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도 이러다가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걸 쌓아놓는 거죠. 네. 그 대통령님께서 지난번에 공동체 정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장님하고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월 조금 지나면은 나프타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믿고 정상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겠다는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님, 그 쓰레기 봉투 네. 그 사모으는 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쓸데없이 미리 사모았던 사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저 중고 거래 시장에 싼값에 나오고 예,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정부에 대한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불신에서 그렇습니다.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전적으로 그 매점 매석은 좀 다르죠. 사재기하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일들을 좀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투명하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각 부처들도 정보 공개나 투명한 정보 유통에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다음 하시죠.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안정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주식시장은 4월 들어 지난주까지 코스피는 기업 실적 개선,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상승하였으나 주말에 종전협상 결론로 이번 주부터는 불확실성이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0.9% 빠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40분 현재 3%로 다시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경우는 금리는 윗비 편입 등으로 4월 들어 하락했지만 고유가 우려 등에 따른 금리 상승 경계감이 지속되면서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대응 방안으로 민생 실물 경제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3.6조 원 착실히 집행 중이고요. 은행권의 경우 피해기업 소상공인 대상 신규 자금 5.8조 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7.2조 원 등 총 13조 원이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의 원활한 원유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크레디트 라인을 추가로 30억 불 추가 개설했습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기사, 화물운송업계 대상으로 상생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업 현장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금 릴레이 간담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은 글씨 보시면 4월 7일 날 제가 주관이 돼서 정유 석유화학업계에 간담회를 했고요.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석유공사 원유 확보 위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유동성 지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8일 날은 건설업계 간담회를 했는데 총리님께서 주재를 해주셨고요. 저랑 또 국토부 장관이 같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가 밑에 박스로 보시는 것처럼 건설업계에서 애로사항 지적했던 부분들을 어제 해소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증 수수료를 인하한다든지 PF 보증 규모를 확대한다든지 중동 상황을 책임 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애로 해소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금융 시스템 안정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소집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지금 채권 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2.5조 원 원활히 집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업권 건전성, 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빈틈없는 선제 대응 체계를 가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뭐 이거하고 직접 관계된 건 아닌데 부동산 관련 대출 잘 점검하고 있죠? 네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거 17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세제 담당은 어디에요?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재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그다음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이 주택 정책 위반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저는 하고 있어요. 그 누가 관리하고 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부동산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전부 빼라고. 부처별로 처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책실이 국토부, 재경부, 기획예산 전부 다 금융위, 네. 정책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처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세요. 예. 어쨌든 거기에 이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한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제도 그렇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민생복지반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생계 위기에 대한 상담, 신청, 신고 건수를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5주간 증가하는 동향은 없으나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습니다.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위험군을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체납관리단이나 정기검침원과 같은 부처별로 민생 밀접기관의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서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긴급 일상돌봄 강화, 그냥대림 코너 전국 확대 등을 통해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설별로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약품, 의료 제품에 대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 제품 수급 모니터링 결과 중소병의원의 애로가 좀 더 있는 상황이고 약국의 약포장지, 시럽병 등 플라스틱 기반의 의료 소모품의 수급 불안정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가 상승에 따라 일부 의료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 유통, 수요 각 단계별로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한 맞춤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 단계에서는 산업부와 협업해서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의 제조업체에 원료가 우선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 의료제품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중기부와 함께 중소제조업체 대상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 방지를 위해 오늘 0시부터 매점 배석 금지 고시를 시행합니다. 식약처는 매점 배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이들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대형 의료기관 대상 의료제품 긴급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약포지, 시럽병 등도 재고조사를 토대로 배분 방안을 약사회와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혈액투석 전문 의원 등의 수급 불안이 없도록 제조업체와 의협이 운영하는 의사장터를 연계해서 주사기를 지원하는 한라인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요 단계에서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서 치료재료의 건보 수가 상한을 조정해서 의학계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집행하십시오. 네, 다음은 해외 상황 관리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 관련 동향인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이란 간 협상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에 현재 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병행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해협 개방을 요구하며 어제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진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로에 대해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이란 측은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하고 경고하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리 선박 통항과 선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는 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였습니다.
이번 파견 중에 이란 측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선원의 안전, 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필수 원자재 수급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외교부는 수급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총력 외교를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제휴공관을 전면 가동해서 에너지와 주요 원자재 대체 수급 현황을 전수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국가별로 또 품목별로 현지 공급업체와 공급 여력, 리스크 또 유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부 등 우리 관계부처와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휴공관을 중심으로 중동 전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권역별 공관장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또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도 병행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 특사로 중동에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교부도 알제리와 리비아에는 실장급 직원을 파견하였고 콩고 공화국에는 외교장관 특사를 파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제가 대한석유협회를 방문해서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극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그 관계부처와 또 석유협회 등 두루 의견을 조회하여 대통령님의 특사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정부의 대체 수급선 확보 총력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외국민 보호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주일간에도 우리 국민의 직접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분들에게 대피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라크에 체류 중인 우리 기업인 60여 명이 공관의 지원을 통해서 요르단과 사우디 등 인근국으로 무사히 대피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 잔류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조속히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주베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공습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에 발령된 특별 여행주의보를 출국 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란 대사관 직원들 경력 포상하라고 하는 거 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했어요? 네, 잘 챙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 불안하고 위험한데 잘 견디고 있으라고. 그다음에 각 부처들은 이번에 외국 또는 외국 기업들과 이제 새로운 공급선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따로따로 놀면 좀 곤란하고 하고 외교 공간 중심으로 또 외교부와 협업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손발이 따로 노는 일이 없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법무부 장관님, 재정경제부 차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십시오. 예, 형사법 대개혁 행정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형벌이 문제 해결 우선적 제재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70여 년간 형사법 규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사 규정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작용을 낳았으며 현재는 우리 사회가 형벌 국가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법률의 약 64%인 1069개의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인구와 법률 개수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음에도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은 약 250개에 불과한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 법 체계가 얼마나 과도하게 형사처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되돌리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형사법 대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개혁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규범의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 요건을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이 법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둘째, 체계의 정합화입니다. 여러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형벌 규정을 형법 체계 내로 편입하고 유사 조항과 법정형을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학교와 실무계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별위원회는 월 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형벌의 선진화입니다. 무조건적 처벌이 아닌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형벌은 과감히 폐지해야 돼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처 중심으로 형벌 선진화 전담 TF를 구성하고 지원기관과의 협의,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검토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형벌 통일적 정비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지원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곧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기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안이 마련되면 전 부처에 위 기준안 및 각 부처 소관 형벌조항 현황을 송부하여 각 부처별로 선진화 대상을 검토하고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는 자율적 정비 방식으로 행정형벌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형벌 선진화는 전 부처 소관 법률 약 1000개 이상을 대상으로 선진화 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으로 그 범위가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할 통일적 기준에 따라 소관 법령 중 선진화가 가능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분야 법령 운영의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전문성을 갖춘 소관부처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실 때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선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점잖은 분이 점잖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임팩트가 약간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제 법률가라서 그런데 이게 독일에 비해서 형벌 조항이 3배가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5배가 많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건 죄지, 이건 처벌되는 일이야라고 인식하고 그 행동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게 형벌이잖아요. 형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행동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덕. 예를 들면 아 이건 이러면 안 돼. 뭐 이런 그러나 제재는 없는 비난받는 정도. 도덕적 기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과태료나 뭐 범칙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도 약간의 제재는 있지만 그 형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나 형벌은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야말로 구금을 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거나 아주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이제 형사처벌을 그야말로 아주 최고의 비난 수위 아닙니까?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너무 남발이 돼가지고 아무거나 도덕 기준과 형벌 기준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법 국가와 형벌 국가화 되는 과정이고 뭐 웬만한 거는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이 검찰 수사 기관의 권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심지어 검찰 국가화 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이게 사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현상들로는 죄형 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졌다. 도덕적 비난 대상이거나 아니면 징계 대상이거나 행정벌 대상이거나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정도 대상들도
누군가 마음먹기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형벌을 가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그걸 또 확장 해석하고 또 조작하고 심지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가장 원시적인 사회죠. 예측 불가능한 사회. 대체 뭐가 죄이고 뭐가 불인지 알 수 없는 사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뭐든지 하기만 하면 이것도 포퓰리즘인데 뭐 문제만 되면 소위 엄형혹형주의라고 합니까? 네. 그냥 형량만 법정 형량을 너무 올려놔가지고 구체적 타당성 있게 법원 판사들이 판결도 할 수 없게 지금 입법을 한다든지 사실 이게 과잉 시대가 된 거죠. 입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법 과정에서도 그렇고 행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국민들을 너무 이렇게 억압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달려왔다는 게 명확하고 그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뭐 독일은 250개 법의 처벌 조항인데 우리는 1000개가 넘는다. 1060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별 규정으로 따지면은 무려 11,165개가 있더라. 이게 뭐가 범죄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외울래도 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것도 있죠. 뭐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벌금 500만 원 하려면 그 수사해야지, 재판해야지. 그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해봐 아무런 제재 효과도 없는데 사회적 낭비죠. 공권력 낭비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걸 하냐 도대체. 징역 1년 이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 평소에 적용도 안 하다가 미운 사람만 딱 찍어가지고 이런 처벌 조항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게 처벌하고 말이에요. 이 선별해가지고 이제 악용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기준, 행정벌 기준, 민사 책임 기준, 형벌 기준이 달라야 된다.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최후 수단으로 절제돼야 된다. 그리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네. 그런 취지라는 걸 한번 제가 한 번 더 강조 삼아 하려고 우리 법무장관을 희생양 삼은 거고요. 아주 준비는 잘하셨는데. 네, 뭐 철저히 준비하고요. 어쨌든 네.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규범이 추상적인 불명확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 형법이나 상법상의 배임죄라든가 또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 그래갖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정비해갖고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심지어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혹시나 해서 그냥 아무나 걸고 그럼 또 예. 재수 없으면 징역 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애매해도 수사하고 그냥 기소해버리고 법원에 넘기는 그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또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형사법이 대원칙인데 1명이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혹시 10명이 억울한 들 뭔 상관이 있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어요. 네. 외교부는 뭘 하세요? 아니 그 같은 취지의 말씀을 꽤 오래전에 하셨기에 네. 저희들이 좀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특히 그 유럽 대륙법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 그리고 형사처벌 중심의 국가 경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정제재나 뭐 그런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특히 과잉수사나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프랑스 사람들이 늘 그 얘기하는 인권 전문 학자죠. 미셸 후코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칼만 사용하는 형벌 국가로는 안 된다. 가위와 과위부터 톱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국가가 그거 더 무서운데? 야구공이 더 무서워.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원시적인 사회인 거죠, 그죠?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잘 준비하시고 각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낭비도 너무 많고 불합리성도 너무 많은 게 이 처벌 영역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얘기하십시오. 예, 두 번째로 재경부의 제3차 경제정보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작년에 대통령님 지시 이후 경제정보 합리화 TF를 재경부, 법무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법제체 심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경과입니다. 그런 이후에 작년 9월과 연말 두 차례 경제정보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하여 총 441개 규정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작년 9월에 한 경우에는 배임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 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 미용실 등 상호명 변경을 미신고 시에 징역 최대 6개월까지 하는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로 작년 연말에 공정거래 분야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상향하고 또한 선 시정 명령 후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형벌들, 예를 들면 캠핑카 튜닝 후 미검사 시에 형벌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거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총 331개 규정을 합리화를 추진하도록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401개의 과제 중에 상임위에 국회 상임위에 112개가 회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3차 추진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본 원칙은 5대 원칙을 제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고 있는지, 형벌 외에 다른 수단이 있는지, 위반한 행위에 비례하는지, 타 법과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 과도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비 방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과징금 상량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에 효과적인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로 형벌이 필요하더라도 행정조치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부터 먼저 부과하는 방안. 세 번째로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과태료를 전환하는 방안. 유사 법률과 비교시 과도하게 높은 형벌은 합리적 수준을 조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가지 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이 있고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현장 체감도 높은 민생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등을 하여 총 230여 개의 과제를 현재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서 간단한 대표적 사례를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보면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사업자가 거주지나 연령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이용자를 대해서 지원금을 차별하거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경우에 벌금 3억에 과징금이 매출액 3%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를 벌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같은 경우에 은행이 대주주에게 특정한 한도 이상의 신용을 공유할 경우에 현재 징역 10년, 벌금 5억, 그리고 공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금을 5억을 2억으로 줄이는 대신에 공여자 외에도 신용 공여를 받은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신설하여 대주주의 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생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물류시설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박스에 보면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터에 쇼핑몰 재고 상품을 유상으로 보관해 주었는데 알고 보니 물류창고 등록을 해야 되는 사실을 늦게 인지하였지만 지금이라도 등록하려고 해도 미등록 시에 처벌 규정이 무서워 등록도 못한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 경영 시에는 징역형을 먼저 부과하지 말고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 시에 처벌토록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주택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사용 등의 서류나 회계장부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징역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징역형을 아예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다 모아서 현재 4월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임죄 관련돼서는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현재 배임죄 판례를 지난 5년간 3,300건의 분석을 법무부에서 완료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부처 간 조율을 좀 더 거쳐서 과제를 확정한 후 4월 중에 3차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조상으로는 각 부처에서 최대한 많이 발굴해 주시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발표한 1차, 2차 방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본적인 방향은 뭐 동의가 됩니다. 일단 형사처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전과가 제일 많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있어요. 예비군 설치법 위반. 통지서 안 받으면 처벌하죠. 훈련 안 받으러 가면 처벌하고. 전달 안 해줬다고 처벌하고. 민방위 기본법 위반. 옛날에 연탄 들어오기 전에 산에서 나무에다가 뗐다고 전부 산림법 위반.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차라리 과징금 형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경제력이 워낙 없으니까 이게 과징금이 별 효과가 없어서 형벌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는 경제 제재가 오히려 큰 효과가 있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여기 재경부 방향은 내가 동의하겠는데 약간 이상한데 이거 구체적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할 건데 벌금을 뭘로 깎아줍니까? 아니 벌금으로 처벌을 하면 벌금을 액수로 많이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왜 벌금을 깎아줘요? 3억 벌금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으로 줄이냐. 과징금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벌금 할 거면 그 벌금을 올리든지 해야지. 그 형벌을 좀 완화하면서 과징금을 오히려 늘리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데 우리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해요. 형벌을 줄이기 위해서 없애거나 이런 건 없애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추가하거나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거 벌금을 3억까지 할 수 있는 걸 왜 1억 5천까지로 줄이냐. 뭐 이상한데.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더 하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체계상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예, 선택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 추가 병행적이겠죠. 그렇더라도 벌금액을 최고 한도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징역형에 대응해 갖고서 되게 그렇죠. 벌금을 네. 산정하고. 그래 금융범죄나 이런 거는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벌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맞는 거지. 서민범죄가 좀 다르지. 하여튼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이 비례적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국회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징역 1년당 1,000만 원을 벌금을 한다는 통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대주주한테 한도 이상 신용 공여를 하면 최대 징역 10년인데 벌금 5억 원을 2억 원으로 내릴 이유가 뭐죠?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그건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 예. 더 높게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최대 2억밖에 못하게 하면 반드시 징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게 더 이상하죠. 예, 같이 검토. 어쨌든 이건 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게 형벌 체계라고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공공주택특별법에 이거 보면 이거 아마 1년이면 벌금 1,0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맞힌 것 같은데 공동주택 관리자가 예를 들면 부당하게 소위 이제 입주민들한테 막 걷어가지고 엉터리로 막 쓰는 경우에 폐기하고 이러잖아요. 예. 아예 기록을 안 한다든지 이거 정말 나쁜 짓인데 이거를 징역 1년짜리니까 없애고 과태료 1,000만 원 하겠다. 이런 건 형량을 올리든지 과태료를 억 단위로 해가지고 관리업체가 아주 혼쭐이 나게 만들어야지. 1,000만 원 하면 내가 보기에는 다 위반하고 차라리 한 달에 1,000만 원 더 남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 100가구 되는데 한 달에 한 집에 10만 원씩만 뜯으면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닌데 장부 이런 거 안 쓰고 가짜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 1,000만 원은 제재 효과가 있겠어요? 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사례인데 약간 사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이건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진짜 고민을 많이 해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악용되는 사례. 대통령님 행엄장관인데요. 이 행정적인 용어로 합리화라고 하면 선진화라고 하면 뭔가 좀 깎아주는 느낌 오죠? 완화하는
쪽으로 개선하라는 걸로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 부에서도 보니까 그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다 이제 과태료로 전환을 하자. 그래서 행정형으로 바꾸는 뭐 이런 거를 합리화를 해놨는데 그냥 동일 금액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그 오히려 벌금형은 전과가 남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더 그 엄하게 해야 되는 건 그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사 과정, 재판 과정 자체가 일종의 약간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인데 그냥 돈만 덜렁 내면 그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사람한테는 완전히 신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히려 하면 안 돼요. 완화해 주는 겁니다. 예. 그거보다 오히려 더 엄정한 제재 효과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해야지. 예, 이거 지금 이 마인드 통일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 합리화라는 용어 관련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어떤 제재가 더 강하게 법이 실효성 있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상당히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뭐 명칭이야. 그런데 그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문제가 아니고 이 제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일선 공무원들 며칠서 모여가지고 이거 찾아가지고 야 1년짜리니까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제재 조항이 생기게 된 이유 이게 가지게 될 의미 그리고 원래 이런 제재라고 하는 게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 하면 안 되겠네. 못하게 막는 효과. 특별 예방 효과라고 내가 이미 저지른 사람 다시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야 다음 기회에 이거 그냥 저질러야지 이 생각하게 만들게 돼 있어 지금 이게. 1,000만 원 물어줄 생각하고 위반하겠어 내가 보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응징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한다. 근데 그게 다 맞아야지. 이거 그 한계 조항들 검토할 때 다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이 훈련된 사람들 시켜서 이거 다 비교 교량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냥 막 하면 안 돼. 근데 이 부분 약간 좀 경솔한 느낌이 드는데. 예, 법무부 법제처랑 협의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네. 말씀을 따라서 이게 지금 만 개나 되기 때문에 그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심사위원회나 뭐 이런 걸 만들든지 해서 한 개 조항을 진짜 치밀하게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 형벌을 둔 이유, 형량을 그렇게 정한 이유 이거 다 따져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 예방, 특별 예방, 응징 그다음에 다른 것과의 균형 이런 걸 다 따져보고 해야지 한 개 할 때마다 이게 너무 많다고 막 하면 안 돼요. 예, 대통령 좀 말씀하신 거 유념해갖고요. 네.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이런 조항 하나 만들 때도 국회에서 나름 막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을 건데 이걸 그렇게 혹시 경솔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뭐 경솔하게 했을 리는 없지만 좀 더 치밀하게 신중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저 대통령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지난해 8월 15일 그 사면 복권 거론될 때 국무회의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현재 형벌에서 행정 제재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각 부처 행정 처분으로 있는 행정 제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험부도 보니까 보상 정지라든가 국립묘지 안장 정지라든가 이런 행정 제재가 많고 타부처다 보니까 뭐 직불금 제외, 면회 취소, 그다음에 건설 면회 취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행정 제재는 사면 복권 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재가 이루어지면은 끝날 때까지 국민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 있는 행정 제재도 차제에 한번 다 살펴보고 줄일 거는 줄이고 또 무겁게 할 거는 무겁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긴 한데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너무 많아서. 지난해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네네. 어쨌든 개별적으로 와서 구체적 타당성이 많이 결여된 것들은 시정하기로 하고요. 전면적인 점검을 한번 나중에 고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대통령님, 저도 벌금 관련해서 네. 그 조금 전 말씀에 좀 국민들 오해하실까봐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마 오래전에 형법의 규정이 올 때의 그 국민들의 경제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좀 벌금 액수 상한에 대해서 과태료로 그 동일하게 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그게 객관적으로 맞다면 과태료로 하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거 똑같이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 예. 음주운전에 딱지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300만 원 내면 음주운전 걸려도 면책받는다 이렇게 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벌금으로 하고 거기에다 뭐 면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과태료로 똑같이 해버리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다음 넘어가시죠. 네, 이제 토의는 마쳤고요.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노동장관입니다.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작년 1분기 137명보다 24명, 17.5% 감소했습니다. 113명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성된 1분기 통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45.1%인 32명이 감소하였고 기타 업종에서 40.5%인 15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0억 이상 현장에서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69%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 사고 등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유형의 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메시지가 작은 사업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의 추락사고 감축이 주는 시사점은 민간에서도 CEO가 어떤 철학으로 사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산재는 반드시 감축될 수 있다는 소중한 징표입니다. 산재왕국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감소 추세를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위험 사업장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개소를 전수조사한 후 감독과 점검을 연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AX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정밀 타겟팅하여 맞춤형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사업장 소방청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의 화재 발생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공유받고 반복적 화재 사업장 등은 점검 감독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위험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소방청과 합동 점검 및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류 취급 사업장 2,200개소에 대해서도 교육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여 추락 사고를 더욱 줄이겠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붕 사고 등 작은 사업장 산재 예방에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지붕의 경우 농림부, 한우협회, 축협 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태양광 공사의 경우 지방정부와 한전이 위치를 공유해주면 안전일터 지킴이나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채광창, 덮개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안내하면서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를 거부하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재 감소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종합대책 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통과된 법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예외 규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이때까지 좀 난리친 게 효과가 생겼나 봐요. 예, 특히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예, 확실히 제가 보고서 봤는데 떨어지는 사고가 줄긴 했어요. 떨어진 사고 많이 줄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령자들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그죠? 예, 아직 대통령님 메시지가 전해진 게 이 정도고 아직 제도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고 입법도 아직 되는 건 아닌데 이 정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뭐 턱없이 아직 높은 거죠. 말씀대로 갈 길이 먼니다. 네. 113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를 보면은 여전히 하루에 2분은 퇴근하지 못했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분기 1분기 얘기라는 거죠. 석 달 동안 1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달에 4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큰 사업장은 확실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난 대전 화재 사고, 특히 화재 사고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이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화재 사고는 뭐 한두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이번에 소방관 순직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해서 또 부처간 벽을 허물고 소방차. 이번 소방관 사망 사고도 재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그 순직이죠. 노동자 소방관은 아니에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 어쨌든 이 통계에도 포함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산재로는 포함되지 그것도 않겠습니다. 별도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일터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요새 주로는 이제 뭐 맨홀 겨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맨홀 사고는 요새 좀 조용하긴 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총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맨홀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이게 여름에 고온에 따라서 특히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해가지고 맨홀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환기 사전 측정 어쨌든 그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까지는 그 이후에 맨홀 질식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이제 추락 사고, 맨홀 사고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무슨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런 게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서 약간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회전체를 점검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차단한 후 점검에 들어가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데요. 업무 특성상 또 물량이 컨베이어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작업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전체는 끼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 기계에 밤에 졸다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번에 SPC도 0시 19분 어간에 났습니다. 심야 이번에 시간 손가락 잘린 거? 손가락 사고 났습니다. SP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하이니 법칙이라고 1대 29, 300인데 작은 사고 막지 못하면 큰 사고 또 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아침에 티타임 때 뭐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조사 나갈 거죠? 바로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조사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맞든 그게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누가 우리 청와대 비서진 중에 그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봐가지고 그것도 조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작업장 안전 조치를 미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형은 평균 14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 미행해서 걸려 가지고 해봐야 결론은 벌금 140만 원이 최대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 안전 조치 한 개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데. 그잖아요.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뭐 몇백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안전대 지급 안 하면 몇십만 원 남을 거고, 안전모 안 주면은 안전모값 남을 거고, 그렇게 쭉 남다가 한번 딱 걸렸어. 걸려가지고 가면은 벌금 140만 원이 몇 년 있다가 그것도. 그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했더니 과징금을 세게 때려라. 그랬더니 형사처벌이 차라리 낫다. 이런 보고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병행이 안 되냐. 그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과징금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거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나중에 뭐 매출이 얼마 아니면 안전관리 비용의 얼마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이걸 상한으로 정하고 예. 그래서 이거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죠. 안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람들 일 시킬 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은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 사람 쓰려면 사람 안 죽게 안전 조치하고 일 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 기본.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돈 벌겠다고? 관련 법이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세게 해가지고 네. 아니, 위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법률 어기고 힘세면 다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세서 법률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다 제재받고 그것도 보복당하고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힘이 세든 약하든 다 지키고 안 지키면 힘 세일수록 더 많은 제재를 당해야지. 특히 노동 영역은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저 질문하려고. 이게 50인 이상 50억 이상 줄고 5억 이하 5인 이하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계가 5인에서 50인 5억에서 50억까지는 준 건지 그대로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 거기가 지금 제일 그런 문제점이면 그거는 케어하는 사람을 늘리면 지금 우리 담당관 늘리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50억 미만 지난번 보고 드릴 때는 50억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감소했는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 근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뭐 나름대로 한 덕분에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가니까 작은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이번에 50억 미만 사업장이 횡보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대전 화재 사고처럼 큰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숫자가 줄지를 못해요. 이게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줄어들고 있었고 50인 미만 소형 사업장은 계속 오히려 늘다가 예. 이번 1분기에 팍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50인 이하 준 게 지금 보니까 주로 5억 이하 5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은 사업장 5에서 50까지가 어떻게 돼요?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네.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폭은 왜 세 번까지 세 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일단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저기 인도위 아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가지고 신고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이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나는 직업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저 오늘은 여기 가서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나쁩니까? 도둑놈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1,000만 원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꼭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그거 확 늘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마세요. 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한 것 같아 또. 내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한을 해온 거. 그래 맞아 그런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저기 직업 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직업 공무원은 평생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죠. 직업 공무원은 법률상 그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로봇 태권부위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딱 머리로 꽂으면 원래는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다. 근데 관료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면 회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밑으로 쫙 해서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야 돼 계속.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을 딱 올려놨는데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그 주변에서 워낙 전문가들인데다가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빨간색이 국민들은 빨간색을 꽂았는데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싹 침투해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저기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어요. 응? 이게 실제 이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정기적으로 머리를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한번 꽂았는데 그대로 쫙 잘 진행이 돼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정말 막 파랗게 또는 노랗게 착착착 변하면 그 뭘로 다시 끼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근데 선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선거를 하는 이유가 헤드를 바꿔서 밀려 올라오는 거를 좀 밀어내려 보려고.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관료 조직, 관료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거기다 들어갔으면 힘들어. 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요. 논리투쟁도 해야 되고 권력투쟁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요, 투쟁을.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나. 우리의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나. 국민들의 생각은 뭔가. 이걸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이걸 막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걸 견디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잘 안 돼, 이게.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동부 장관이 내가 만만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 예? 예. 이거 내가 결제한다고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 다 이유가 있죠. 아까 저 우리 차관님 그거 규정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잔뿌리가 땅에다 딱 대고 있잖아. 기업, 이해관계인.
여기 다 있잖아요. 이게 끊임없이 이거 회색을 주입한다니까요. 쫙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 돼. 이거를 우리가 공심이라고 하잖아요. 공심, 공적 마인드. 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거 나도 이제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너무 말이 길었네. 다음 진행하십시다. 선출직과 관료제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강의하시면 돈 좀 벌어요. 그래요.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네. 넘어갈까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를 재경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25년 하반기 지역 고용은 상반기 대비 양과 질에서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5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20만 명이 하반기에 증가하여 상반기 9만 8천 명이 는 것에 비해서 증가폭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률도 63.2%로 상반기보다 0.8%포인트 늘어났고 청년 고용률도 동일한 규모로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간에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경우 상반기에 마이너스 1.5만 명에서 하반기에 플러스 1.4만 명으로 증가 전환하는 등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관련돼서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상용직의 경우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통계를 비교시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보면 감소세 전환한 적이 한 번, 증가세가 약화된 경우가 4번인데 이번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외에도 상권, 교육, 인구 등 여타 민생 체감 부문에서도 지방 중심의 활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죄송합니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회복되었고 1분기 외국인의 비수도권 관광 소비와 수도권 국민의 비수도권 방문도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조그만 스타 두 번째를 보시면 외래 관광객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방 체류율이 36.2% 작년 1,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가 36.2% 늘었고 지출 규모도 1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국민의 지역 방문도 작년 1,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가 6.8%가 늘었습니다. 대학 경쟁률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22곳에서 인구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의 지방 중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 등의 활력 회복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31조 8천억의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GDP 안에서도 하반기에 1.7%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 내수의 기여도가 1.1%포인트입니다. 특히 소비 쿠폰의 비수도권 추가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의 비수도권 할인율 확대 등 지방 우대 지원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 중심의 소비와 관광 붐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조그만 표를 보시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24년에는 9,500명에서 25년에는 12,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일자리 창업 등 재정 사업에서도 지방 우대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민생 안정과 균형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역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수 민생 관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일자리 확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총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되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 뉴딜의 핵심 과제도 지방 청년을 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교육을 위한 K 뉴딜 아카데미 참여 수당을 비수도권은 50만 원으로 차등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비수도권의 경우는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00명을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 3특 성장 엔진 선정 지원과 메가특구 도입, 지방 재정 인력 중심의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등 지방 주도 성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놀라운 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사실 뭐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한 건 사실은 뭐 생 난리를 칠 정도 하긴 했죠. 우리. 그런데 뭐 재정 수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어쨌든 지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데인데 작년 하반기는 이렇게 지방의 고용도 늘어나고 어쨌든 조금 활성화된 측면이 있나 봐요.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좀 더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지방 활성도가 좀 더 올라갈 텐데. 더욱더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가 봐요. 저는 이게 이래가지고 또 어느 세월에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정책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지역 경제 관련해서 관광 쪽. 네네네. 관광 중요하죠. 네, 올 들어서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분기에만? 네네네.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작년 전체 증가율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방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방 공항으로 들어온 외래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의 철도 여행도 작년 대비 46%가 늘어서 외국인들이 지역 공항으로도 들어오고 수도권에 들어와서도 철도를 타고 지역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지방 여행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 거주 국민의 지역 방문이 작년 대비 6.8% 늘었습니다. 근데 작년 동기간에 재작년 대비 늘어난 수치가 0.04%입니다. 그러니까 6.8%라는 건 정말 크게 폭증했군요. 과거 그 전년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체류 기간도 늘고 씀씀이도 늘고 모든 지표에서 내 외국인들의 지역 관광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외화를 벌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소위 지방창생제도, 지방창생정책이라고 하는 걸 총리 주제로 추진해서 한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방 관광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관광 산업이 가지는 효과가 엄청 큰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그 해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는 항공기, 일단 다른 부처들도 한번 관련인데 좀 생각해 봐 주세요. 항공기의 정기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내가 외국 정상들한테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부처들 의견은 그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되고 주된 이유가 이제 국적기 우리 국내 항공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외국 항공사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다 그쪽에 먹힌다. 뭐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하나는 지방 공항으로 가라고 늘려줬더니 거기는 안 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걸 더 늘려달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면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산업을 진흥하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오는 게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범죄 저지르러 오는 게 아닌 한 와서 뭐 밥이라도 사 먹을 거고. 근데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그 편수를 늘려달라고 할 텐데 그걸 국내 국적 항공사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미룬다든지 또는 지방으로 가게 하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그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지방으로는 그 인천으로 오는 거에서 돈 벌면은 좀 돈이 좀 덜 남거나 약간의 손상이 생기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지방공항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저기 뭐 무안으로 가라 청주로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뭐 항공기 계류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취향을 못 하더라도 그 외국 국적사들이 정기 노선 늘려달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같이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대통령 국토부 이차관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항공 운수권을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 외국하고 항공 운수권을 협상을 할 때 이제 우리 비행기가 국적기가 몇 편 들어가고 또 외국 항공기가 몇 편 들어가고 그거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로 우리한테는 비인기 노선인데 외국한테는 그 수요가 있다. 그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도 그거는 좀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한번 그 노선은 어떤 노선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외국하고 운수 협상을 할 때 운수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구체 짜증을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게 이제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경유 노선이 없고 그쪽은 경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은 수요가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 그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도 직항이 더 생기면 우리는 좋은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 운수권 협상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나라인지는 나중에 내가 따로 알려줄게요. 예. 따로 알려줄 텐데.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방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서로 이제 당연히 버스로 말하면 인기 노선은 많이 배치하고 싶고 비인기 노선은 하기 싫은 게 이제 뭐 항공업계 뭐 속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슬롯 배정을 할 때 인천공항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비인기 지방 노선을 개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천공항 슬롯을 할 때 반대급부로 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버스 노선 조정을 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뭐 비슷하겠다 싶은데 문제는 버스 노선은 우리가 국내에서 강제할 수가 있는데 그 비행 노선은 그건 외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 보니까 부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걸 늘려줬더니 하나도 안 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뭐 돈 안 되니까 안 가는 걸 너 강제로 가라. 대신에 너 가기로 했으니까 인천공항 너 한 개 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만약에 운수권을 확보를 하고 취향을 했는데 80% 미만으로 운행을 안 하면 그 운수권을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예를 들면 그 지방 가는 거 안 갔으니까 너는 그러면은 저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 노선은 손님이 있는데 들락날락 가는 손님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너 다니지 마. 이러면 우리 손해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우리 국적기에서도 다른 항공사가 취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방공항을 운행을 하기로 하고 그거의 조건으로 또 인천공항도 같이 취향을 했는데 지방공항은 뭐 운행은 안 하고 인천만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뭐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 검토해볼 만. 문화관광부에서도 그거 한번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나라에 우리 관광객을 늘리려면 교통이 편해야 되는데 그게 잘 없으면 안 오려고 그러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관광 쪽에서 더 급한 거는 사실 지역 컨텐츠, 관광 컨텐츠 개발과 상품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걸 홍보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제 정기 노선이 생기거든요.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비정기 전세기를 통해서 이제 보통 수요를 충당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역 관광이 늘어나는 거는 K컬처를 외국인들이 이제는
찐 체험하고 싶은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저희도 정책적으로 이 흐름을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여러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랑 같이 협의해서 그런 노선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관광이나 아니면 국내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그 생활 문화거든요.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뭐 경멸하기. 예? 요즘은 그걸 많이 쓰는데 바가지는 여전히 좀 많은 것 같고 불친절 뭐 이것도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체계적인 관광 자원 부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관광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예를 들어 해당 지역에서 관광유치위원회나 뭐 관광유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음식점이나 뭐 관련 시설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우리 동네 계곡이 멋있는데 이런 거 유치하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묶어가지고 뭐 뭔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 좀 지원도 좀 해주고. 네, 지역에 지금 그런 관광 관련된 활동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활동가들을 지원해서 관광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네네. 새벽종 훈련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떡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문화부 장관님 시도 단위는 관광협의회가 민관 같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시군구의 관광협의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협의회도 그런 게 있군요. 만들어서 이런 뭐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 이런 걸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밑에 그렇게 이제 쫙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 때문에 약간 행정 공백길에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지방 정부 중에 하나 잘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어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온다 싶은 생각 드는 데가 있긴 해요. 그건 이제 배부른 소리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다른 데는 안 되니까 와서 뭐 가게에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든지 밥이라도 한 끼 팔고 그런 게 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관광객 몇 명이 오면 그러니까 상주 인구 1명과 같은 그 효과를 가지는 게 몇 명이라 그랬어요? 내국인은 62명이 오면 1명의 상주 인구가 62명이 들락날락 가면 1명이 상주 인구랑 같다. 네. 네, 다음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을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한 모두의 카드 시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4년 5월 KPS를 도입하였고 혜택을 강화해서 금년 1월 모두의 카드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최근 고유가 상황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한 출퇴근 시간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1차 추경을 통해서 출퇴근 혼잡 시간 전후에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총 1,90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출퇴근 시간 전후 4차례의 시차 시간을 지정해서 해당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 환급률을 30%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모두의 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일괄 50% 인하해서 반값 모두의 카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시스템 인프라 증설 및 인력을 추가해서 5월 초까지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카드사,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설명회를 오늘 오후에 개최하고 혼란을 최소화하여 모든 국민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값 모두의 카드를 포함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즉시 시행할 예정이고 4월 이용분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는 카드를 일률적으로 할인을 해주되 출퇴근 시간에서 살짝 벗어난 거는 더 많이 할인해 준다 그 말이죠? 예, 현재 출근 시간을 6시 반부터 9시까지로 정해놨고요. 6시 반 이전에 출근하시는 분들 그리고 9시 이후에 출근하시는 1시간 각각 1시간에 대해서는 30% 추가해서 50% 정확하게 몇 시 이전 몇 시 이후? 6시 반 이전하고요. 9시 이후 10시까지입니다. 찍는 찍는 타이밍 들어가는
찍는 기준이에요? 승차 기준? 예, 승차 기준으로 하고요. 또 퇴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퇴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5시부터 17시까지 하고요. 그 전에 1시간, 그다음에 17시 이후에 1시간. 1시간씩? 예. 알겠습니다. 네, 다 지금까지 보고 사항은 다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부처 협조 사항 공유의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문체부 장관님 순서대로 말씀 주십시오. 네,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에 대해서 협조 요청 드리겠습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민생복지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촘촘한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 기존의 공적 발굴 체계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추가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복지부는 누구나 신속하게 복지 위기를 알릴 수 있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본인은 물론 이웃 등 주변의 복지 위기를 앱으로 알리면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가 돼서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인 상담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서는 민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이통장, 검침원, 상담사 등의 담당자와 소속 산하기관, 협회, 단체 등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살피고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문체부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보통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4월에도 도서관 주관과 세계 책의 날 등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사회부터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하자는 주제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책 2권씩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자리에 놓여 있는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도서와 또 작년에 서점인들이 뽑은 올해의 책 중에서 제 취향으로 직접 골라서 드린 겁니다. 네, 없는 여유 쪽에서라도 10분씩 틈틈이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저도 여유가 없어서 아직 다 못 읽었고요. 읽고 싶은 책입니다. 네,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입니다. 정부는 계속 줄고 있는 국민 독서율을 회복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올 한 해 다양한 대국민 독서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곳곳 국민의 일상 속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확산하고자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일상 속 독서와의 접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동네 사랑방인 지역 서점을 중심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터에는 직장 문고를 지원해서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수요일에는 지역 서점에서 심야 책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책으로 더욱 풍요로워지는 문화 요일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민 참여형 독서 챌린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하거나 서점, 도서관 등 독서 명소를 방문하면 포인트나 혜택을 나눠드립니다. 셋째, 계절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테마별로 독서의 즐거움을 채워나가겠습니다. 가령 춘천에서는 남이섬 책나라 축제와 연계한 북캠프를 열고 안동에서는 한옥 숙소에서 오디오북을 들으며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넷째, 민관이 협력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계 저명 인사들을 캠페인 파트너로 모시고 SNS를 통한 릴레이 공유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께서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부, 국방부 등 범부처와 협업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했어요? 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거 전에 이 조갑재 대표님이 저한테 한 얘기였는데 전 국민 일대기 쓰기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네, 전 국민 회고록. 회고록 쓰기. 네. 그거는 지금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한 100인의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요. 개인과 단체가 3월 말에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 발족 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뭘 어쨌든 하긴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서. 네, 민간이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의 일대기도 사실은 엄청난 역사잖아, 그죠? 그리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해방 이후에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격동을 겪고 왔는데 경제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문화적으로까지 그래야 될 텐데 그 기록을 남기는 건 매우 유용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에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한 채가 불타는 것같다라는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만큼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정보량은 엄청난 거라서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조갑재 대표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한 건데 그 지역 서점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공공도서관 도서 공급권을 지역 서점 연합 같은 데다가 맡기자. 그게 15%인가가 그냥 계약만 해주면 15%인가가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그 구매할 때 지역 서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학교도 지방정부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에서 살 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서점 연합회 뭐 이런 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규정 개정이 좀 필요한데 그 준비 누가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지방정부와 그 교육청에서 조례를 바꾸는 작업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조례 뭐 그냥 법으로 바꿔주면 되지. 행안부랑 같이 하고 있는 거는 일단 수의계약 지침을 바꿔주면 돼요. 네,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바꾸고 1억 원 미만이면 지역 서점만 참여하고 수 있고 1억 원 이상이면 지역 서점은 1점의 가산점을 주고 뭐 이런 형태로 좀 혜택을 부여해서 지역 서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왜 그걸 1억으로 제한해요? 웬만한 저 공공도서관은 연간 뭐 몇십억씩 몇 억씩 되는데? 아니요.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이어서 지역만 참여할 수 있고요. 1억 이상이면 공동 입찰제인데 그게 아니 서점은 책 공급은 입찰이 의미가 없는 게요. 네. 그게 정가 대비 저기 공급 가격이 딱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습니다. 뭘 입찰을 해? 그 자재? 자격 심사를 자격? 네. 하는 자격이 뭐야? 그 책 공급할 서점하고 계약해서 우리 도서관이 뭐저 땡땡 책 몇 권, 땡땡 책 몇 권 필요하다 이러면 그거 해당 서점에 연락해가지고 땡땡 몇 개 해주세요 이거 하는 건데 가격도 딱 15% 정해져 있고. 근데 뭔 입찰을 하지? 출신 가지고 하나? 아니면 나이 가지고 하나? 뭘로 해?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뻔한 걸 뭘 그렇게 무슨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나 혁신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해당 지역 서점한테 주면 해당 지역 서점들이 좀 살아날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지금 업자들이 전국에 그 입찰 시스템 만들어놓고 또 집에 앉아가 맨날 요거만 하고 있다니까. 거의 추첨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게 뭔 입찰이에요? 대통령님 교육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교육부, 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그 자서전 쓰기 같은 거 관련해서요. 사실은 그 많은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상원에서는 부모님 이야기 혹은 할아버지 이야기를 쭉 듣고 그걸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그 문체부 장관님이 책도 주셨고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홍보는 역시 실천이 학교에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잘 하십시오. 네,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아니 잠깐만,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독서, 독후감, 뭐 독서곤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요. 네네. 그 서점 얘기, 지금 지역의 서점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네. 이게 행안부 소관일 건데요? 지금 그 규정은 행안부에서요 지방계약법에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문체부 개정하는데 개정 내용이 이게 이제 국무위원들끼리 부처 간에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1억 이상 그 웬만한 도서관들은 보통 한 10억, 20억씩 사고요 연간. 그런데 그거를 1억까지로 제한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거를.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간
잘라서 계약하는 게 현행 규정상 안 되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뭐 다달이 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묶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전반 상하방이 수익 계약이 안 한다든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금액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 지역 협동조합이 그걸 사회적 기업으로 하게 되면 돈벌이로 완전히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그거를 해당 지역의 서점들이 좀 살아남거나 그런데 유용하게 지금 서점이 다 사라지잖아요. 책 살 데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안 사면 책 못 사 지금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서점에 가면 책도 좀 앉아서 읽어보고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독서 토론도 좀 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서점 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거기다 경제적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공공책 공급이 이게 뻔한 그냥 아니 자기가 나르는 것도 아니야. 출판사가 가면 바로 갖다 줘 도서관에. 그냥 자기는 앉아가 요거만 하면 돼 이게. 계약만 하면 된다고요. 그걸 15% 자기가 가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왜 업자들한테 그걸 막 남겨놓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 내 말은. 해당 시군구별로 하든지 뭐 해당 지역 서점 주인들 협동조합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꽤 많이 남아요 그게. 네. 그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냥 직원 하나 놓고 그냥 그 하루 종일 이것만 하면 돼.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그럼 나오는 거 가지고 해당 서점들이 나눠 갔든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걸 그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공익적인 일인데. 네, 대통령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장관님 착하시잖아. 그 아마 이거 기한하니까 내부에서 그 아까 회색이 쫙 힘을 썼을 거야. 네? 근데 이거 우리 장관님한테 맡긴 빨간색 의견 들어야지. 지역 서점들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야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빨간색을 쫙 주입하잖아. 그 빨간색, 회색 전쟁을 해가지고 빨간색을 몸에 주입을 해야지. 이게 자칫하면 행정하다 보면 진짜 이런 데 많이 빠진다니까요. 진짜 논리가 그럴듯해 아주. 그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바람직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면 기존의 것을 바꿔야 돼. 기존의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것들은 사실 좀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데도 잘 점검해서 해야 그게 사회가 발전하죠. 네.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뭐 안 된다는 이유가 많아. 하다 보면 뭐 이래서 안 되고 또 다음에 요거 해결해 놓고 다음에 또 저래서 안 되고 또 다음에 또 이래서 안 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변하지 않아요. 네, 더 깊게 살펴서 그리고 하겠습니다. 요새는 왜 신춘문예나 뭐 이런 게 왜 없어요? 신춘문예 있습니다. 있는데 있고요.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가? 경우는 응모작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예전. 늘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민간에다 맡겨놓잖아요. 예를 들면 국가 단위의 권위 있는 뭐 이런 기획 이런 거는 문제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뭐 신문사 또는 뭐 문학 관련된 잡지사 이쪽 중심으로 지금 그런 거 할 때 옛날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다 알아서 했잖아요. 국가 재정이 부족할 때는.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권위도 부여하고 후원도 실제로 너무 많이 하면 또 난립하면 또 문제긴 한데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뭐 엄정하게 선발해가지고 거기다 예를 들면 상금이나 예산 지원을 일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지금 민간에 다 맡겨놓은 거 내가 보기엔 출판 사업이 지금 완전 사양 산업 됐어요. 망하고 있어 지금. 네,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서점 지역 서점 관련된 부분에 적극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주 전주 갔는데 시장에 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점 안에 시장 안에 서점이 있으면 굉장히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로컬 창업가들이 거기 모여서 그 위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거기서 그 햇빛 쏘면서 그러면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문화적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서점에 가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서점의 편집자들이 고른 그 리스트입니다. 추천.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고 왔다 간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한 문구를 써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진 분들이 책을 골라서 도서관에 책을 채워야지 이게 그 내용들이 채워지고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 담긴 서재도 만들어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것이 서점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또 외국에 가면 이런 책 그 페스티벌 같은 것들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문화적으로 유명해질 거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네, 그렇습니다. 저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거 싫어하던데 내 보니까. 그러나 그 국가적 자산이잖아요. 예를 들면 한강 작가 이름을 좀 빌린다면 좀 그렇고 그 선발전이나 뭐 이런 것도 해볼 만하지 않아요? 뭐 독후감전을 한번 하든지 창작전을 하든지.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나라가 문학상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그 번역을 해서 간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거든요. 사실 한강 작가 번역했던 그 번역가 때문에 그 굉장히 기여가 컸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만큼의 번역비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거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좀 프로그램들 그리고 상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 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문학 출판사나 이런 데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그냥 계속 하는 체계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어떤 문화체육관광부가 원래 문화 이게 일이 제일 많아요. 네. 지금 그 스토리 발굴이 정말 중요해져서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계속 다른 분야로 뭐 웹툰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원천적인 어떤 의미로서의 이런 신춘문예나 혹은 스토리 발굴은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내에 예를 들면 창작 뭐 선발전이랄까 하여튼 이런 게 옛날에는 눈에 많이 띄었는데 지금 눈에 잘 안 띄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좀 키워야 될 것 같고 아까 한성수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통 번역 작업 이거 지원 예산이 일부 있긴 있을 건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부분은 계속 늘리고 있고요. 좀 늘려야 된다는 거고. 번역 대학원도 이번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서점 문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내가 지금 작년 여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장관님 아까 교육부 장관 뭐 하실 얘기 있으면 관리가 가시죠. 저기 그 요새 AI 시대이고 막 그래가지고요.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독서 교육을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독서를 잘 하기 어려운 학생들. 난독증이나 뭐 문해력이 없어서 글자는 읽는데 문장을 못 읽는 이런 학생들을 맞춤형 지원해서 소위 저독자 학생들까지 다 책을 읽는 문화를 전파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께서 그 주재하셔서 책 읽는 나라 전체 사업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유치원 영유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영어 사교육 이런 문제를 건강한 독서로 전환하기 위해서 책 놀이 혹은 그 책 읽어주기, 그림책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독서 저변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의안심이 들어가기 전에 이건 뭐 됐어요? 의안심이 들어가기 전에 저기 국세청장 오셨죠? 제가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디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던데 하여튼 뭐 어떤 제도를 만들면 요거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 악용 여지를 차단을 해야죠. 내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이 돈이 막이라니까 확실히 그래요. 무슨 이제 그림 이런 예술 작품 있잖아요. 예술 작품을 예를 들면 1억을 주고 사요. 응? 1억을 주고 산 다음에 이거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감정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100억이라고 감정을 한대요. 뭐 이거 정말 작품성이 뛰어나네.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없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거를 아무도 100억에 안 사겠죠. 그거를 100억의 가치가 있는 감정서를 첨부해가지고 어디다가 저걸 한다더라고. 뭐 기부를 한다든가 뭐 어쨌든 이렇게 주고 그걸 감면을 받을 때는 뭐 세금 감면을 내준 소득공제 뭐 공제준 제도가 있나 봐요. 근데 그때는 이거를 쳐준다네. 그래가지고 1억짜리 사가지고 이거 100억이라고 해가지고 어디 내고 그걸 공제를 받으면 세금 혜택을 받으면 몇십억 몇 억이 남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름의 절세 방법이랍시고 한다는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실태 파악을 해본 신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주 광범위하게 한다는데요. 예. 아주 훌륭한 절세 방법으로. 예, 실태 파악해서 한번 문제가 있으면은 하여튼 이게 면밀히 뭐,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스킬을 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그 소위 조세, 기장대행 뭐 이런 거 하겠죠. 그 세무 시장에는 아주 기본적인 기법이라는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공익법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출연하면 세금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자기들이 갖는 거죠. 예. 그 공익법인의 지배권을 사실상 상속 하더라도 상속세가 없죠. 예, 이건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수법이죠. 예.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늘 뭐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가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거의 변종인가 봐요. 예. 뭔가 지금 전에 얘기했던 가업 상속 있잖아요. 이거는 수십 년 동안 문제됐던 건데 이때까지 오다 보니까 해계하기 무슨 건설업, 주차장업 뭐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건 하나의 그 상속 방법으로 이제 정착이 된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비정상 분야들을 좀 찾아서 정상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있으면 그 제도 자체의 맹점을 뜯어 고쳐야죠. 예.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잔깨 부리고 편법, 탈법 써가지고 이익 보고 그러니까 성실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 상실 아닙니까? 화나죠. 예,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세 개편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조세 개편도 하여튼 너무 우리 조세 제도가 복잡하고 미묘해 가지고 세무사들도 잘 모를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대놓고 연구 안 하면 모를 정도라고. 그 정부도 정비를 언젠가 한번 해야죠. 이게 규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거를 할 때 예를 들면 형식적인 정리뿐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부합하게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딱 비교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노동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세금은 45%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세금이 얼마 안 되더라. 그거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개혁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하나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찰하고 검찰도 오늘 나오고 계시죠? 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선거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거라고 하는 게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한 과정인데 이게 왜곡되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왜곡해서 판단을 흐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중립해야 될 권력이 나서서 그걸 개입해서 결과를 영향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전에 말하는 흑색 선전 그 다음에 그 금품 선거 그 다음에 선거 공직자 개입 관건 선거 요 3대에다가 뭐 또 한 2개 더 붙이긴 했던데 하여튼 이거 꿈도 못 꾸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런 행위자를 잡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안 벌어지게 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하면 감옥 가고
선거도 무효고 다 떨어진다. 이거를 잘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하고 계실 거긴 한데 내 보니까 좀 눈에 띄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은 얼마 전에 무슨 부정선거 사범을 뭐 1,000몇백 명을 잡아가지고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행위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몇 명 50몇 명은 구속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봤는데 그거 언론에 브리핑 했어요? 예, 저희가 그 언론에 다 했어요? 예. 보도가 잘 안 난 모양이네. 그 세부 사례들을 좀 익명화해가지고 그죠? 그 뭐 그런 거 다 하고 있겠죠? 홍보? 예, 홍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런 홍보를 좀 잘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결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평균치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성과를 낸 경우라면 얘기한 대로 포상이나 격려도 좀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없으면 여기 행안부 또 행안부 소관이에요? 예산? 포상 예산? 예,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좀 팍팍 쓰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돈 없다고 과기부에도 저 포상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힘을 주시는데. 네, 다음 진행하십시오. 네, 이제 의안 심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 심의는 비공개로 운영하겠습니다.